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광재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광주와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어서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시장 후보로 당당하게 선출된 민주당 후보로 우리 민형배 후보가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최초로 저희 토마토 뉴스에 출연하신 겁니다. 자, 우리 민형배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뜨거운 반응 보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방송은 방송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오늘 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국회 본회의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OX고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네, 이만큼 들라고 그러시죠? 네. 이만큼? 예, 성적표는 없는 겁니다, 그게.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영배 후보는 눈물이 많다. 이거 좀 애매하죠. 처음부터 애매한데 이게. 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이럴 게 없을 텐데 이게요 눈물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언제고 없을 때는 언제예요? 그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모두가 공감할 만한 슬픔이 있을 때는 금방 눈물이 나요. 연속곡 보다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세한 것들에는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침착해져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세월호 어제 제가 목포에 가서 기억식 하고 기억식 어제 2번 참석했거든요. 저희 동네에 수안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기억의 숲이라고 제가 구청장 때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걸 그 기억식을 하는데 정말 막 옛날 벌써 12년 전 일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목포에 가서 이제 그 세월호 앞에서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지금 그 서 있죠. 네, 서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공식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슬픔보다는 어떤 책임감, 무거움 이런 게 생겨서 분노도 있고. 네, 분노가 크죠. 분노가 사실 커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런 때는 굉장히 슬픈 현장이지만 눈물보다는 어떤 다짐, 각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은데 되게 예민한 이런 반응과 함께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면 별로 놀라지 않고 눈 하나 끔짝 않는 그런 거여서 한편에서는 눈물이 많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눈물이 없기도 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 노무현 대통령 비슷하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정서적으로는 풍부하지만 또 단호할 땐 단호하고.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민영배 후보는 한번 맡은 일은 끝장을 봐야 적성이 풀린다. 그거는 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검찰개혁 투쟁? 그러니까 제가 국회 막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검찰개혁 특위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려 5년 반 6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러섬이 없이 심지어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탈당도 하고 그리고 천막농성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국회 본청 앞에서 86일인 줄 알았더니 87일이라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했거든요. 그 철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검찰개혁 투쟁을 했는데 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끝장을 보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흐름이 딱 잡혀서 이른바 그때는 검수완박이라고 불렀는데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국회를 이제 어쩜 국회의원 생활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끝장을 봤죠. 네. 예. 제가 오늘 그 민영배 후보 온다고 하니까 댓글에 이런 게 왔더라고요. 이 검찰 개혁은 민형배로 시작해서 헌법재판소 문형배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 그럴싸하네요. 네, 그렇죠. 예, 윤석열 파면 딱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거의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네네.
민영배에서 시작해서 문영배로 끝났다. 아. 이런 이거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배에서 시작해서 문영배로 끝났다. 아, 자, 저도 세 잘하면 치고 번째 다녀야겠는데. 질문입니다. 이건 질문을 다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정치를 할 것이다. 이로써 결혼 생활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마 동그라미 또 걸었으면은 가족에서 추출됐을 텐데. 그 한번 이때 뭐 저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의지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정치 검찰이 MB 정권의 정치 검찰이 지금도 그 생각이 하면 진짜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제가 그걸 보고 당시에 제가 대학에서 이제 뭐 초빙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서게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정치에 뛰어들어서 고배를 마신 적도 많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내려놓기도 하셨고 그런데 막상 제가 대통령이 떠나가신 뒤에 보내드린 뒤에 다시 정치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 정치가 이번에도 그랬지만 되게 힘들어서 힘들고 좀 겪지 않고 싶은 것도 겪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사실은 이번에 좀 말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선거법전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같이 호응을 해주던데 그런데 또 이걸 피할 수도 없고 또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태어나면 다시 정치를 한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남 도지사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주어진 가능성이 인물라서 많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이제.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일은 끝까지 해야겠다 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 어쩌면 운명적으로 그냥 다가와서 그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도저히 같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찬대 우리 인천시장 후보도 오셔가지고 공인회계사로 잘 살다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맞아, 정치에 그랬다네요. 나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때 그 광주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게 광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대통령님 이제는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세력이 한번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겪으시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좀 이제 좀 하늘나라에서 편히 좀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신 대통령님의 그 꿈을 놓지 않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앞장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만개하는 꿈,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꿈,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꿈, 그런 꿈을 저희들이 놓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인연을 맺었고 그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던 분이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후보, 우리 전남 광주의 특별 시장 후보. 시장 거의 그러네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이 또 탄생했고 그렇군요. 맨날 노무현 대통령도 혼나고 칭찬도 함께 받았던 우리 김부겸 선배도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질풍노도의 시간이 그 동서통합을 만들겠다는 그 강렬한 꿈이 한쪽에서는 노풍을 만들었던 광주에서는 우리가 민영배 우리 청와대 행정관 우리 청와대 함께했던 참모가 됐고 이쪽 동쪽에서는 전재수, 김경수, 김부겸
후보까지 탄생했으니까 이제 전국 정당 동서통합 그 위대한 시대가 이제 열리는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편히 쉬시고 그 민영배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장님이 잘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치인의 제1 덕목은 잘 듣는 것이다.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그동안 이 정치인분들 많이 봐왔는데 그 잘 듣는 분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잘 듣는 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솔직히 저는 그 늘 그 다분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역시 다분 현장에 있는데 이렇게 정치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요.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봐도 그렇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들어보려고 이 경선 치르면서 경청 투어를 현장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좀 서툴러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끊고 들어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경청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청에 갖는 힘은 그냥 시도민들의 그 저로는 이제 시민 도민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단지 듣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정책으로 바꿔가는 것이 저는 진짜 정치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1호 공약이 뭐냐 그래서 시민 주권 정부 수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부터는 정치의 주체로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들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내적 성장의 이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정치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DJ 그 대통령 그러셨잖아요. 국민들을 반발점만 앞에서 끌고 가라. 너무 앞서가면 못 따라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끌고 가는 시대는 확실히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반발짝 뒤에서 시민들을 밀고 가고 뒷받침하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치의 주체가 시민들임을 명확하게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제1의 덕목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래잖아요. 예. 잘 보고 네. 잘 들어라. 근데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은 말을 듣는 데는 30년이 걸린다잖아요. 제가 아직 30년이 못 돼서 정치한 지 아직 좀 듣는데 소통하고 멋있는 그 많이 듣고 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꼭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책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남 광주의 3대 전환 비전 앞으로 이걸 하시겠다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절실한 거. 제가 그 경선이 막 끝나고 예. 다음 날 이제 거기는 세 군데가 거점이거든요. 광주, 그다음에 목포 쪽, 그다음에 순천 쪽, 서부, 동부, 광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갈까 하다가 그 3대 전환을 내세웠어요. 저는 1번이 이 경제 대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성장의 임계치에 도달했으니까 지역 주도 성장을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출발 혹은 뭐 디딤돌 같은 걸로 이제 시도 통합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1번이 대도약입니다. 경제 대도약. 경제 대도약.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도약이 성장만 하고 균형에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차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일단 이걸 정리를 해봤었고요. 결국 성장의 이것에 과실이 붙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호남이라는 곳, 광주 전남이라는 곳이 아주 서러운 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방 이후 그렇죠. 80년 생각해 보면 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했습니다. 사실은. 헐값에 쌀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헐값에 제공하고 그러면서 수탈당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피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 서러움을 끝내야겠는데 이 서러운 역사를 끝내야겠는데 어떻게 끝내냐. 1번이 저는 바로 이 경제 성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걸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행히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있어서 AI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초첨단 산업들을 좀 유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대전환인데요. 지금까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꼭 정치인의 몫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민이 설계하고 시민이 통제하는 그런 시민 주권 정부 이거를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예. 기본적으로 시민 주권 정부로 가겠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 가령 성장을 했는데 대기업이 중심으로 가고 시민 주권 정부를 한다는데 몇몇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문화적 대번영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져서 그 사회가 좀 따뜻하고 누구든 그곳에서 나와서 교육받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뭐 괜찮은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공간. 근데 광주는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정신적 자산과 문화적 자산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제적 대도약, 정치적 대전환, 사회문화적 대번영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전환을 예.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대도양은 성장, 그 결과가 결국은 성장과 분배, 그러니까 균형 성장 문제, 정책 대전환은 시민 주권의 시대로, 사회문화적 대번영의 시대는 우리 삶의 질의 1등으로 예. 나타나는 거,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제 대도약에서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싶다. 이거는 뭐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생겼을 때 경제적 대도약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일거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번은 뭐라고 해도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유치. 네. AI 시대에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초첨단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들이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돈이 안 되면 왜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기업을 와서 잘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행히 지금 이 AI 시대가 되면서 이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고 돈이 흐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개 시대가 왔죠. 예.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재생에너지, 이른바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거니까 다행히 이 전남 광주 전남 지역이 뭐 전북도 그렇고 그 옆에 경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서남권이 국토의 서남권이 다행히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기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 있어서 이것을 살려서 양질의 값싼 전기요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됐던 반도체가 기업 생산 기업이 됐던 이 반도체 팹이 됐던 이게 다들 전기를 많이 먹는 특히 AI 영역은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곳이어서 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 유치 이걸 1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나주에 한전을 보낸 게 시대로 보면 나중에 신의 한 수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정말 이 시대 상황을 예견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견한 그래서 그쪽이 에너지에 관한 센터가 돼서 허브가 돼서 이 에너지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한전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전남 광주 전력공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생산, 이동, 수송, 운송 그리고 이걸 저장하고 저장하고 이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전력공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 재생에너지가 두 군데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나는 이 재생에너지 시설을 할 때 이 수용성 때문에 예.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에 설치하는 이 과정에 사실은 규모 있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으면 기가 단위로 하면 이 메가 단위로 했을 때보다 비용이 30% 절감된다고 하는 연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실증적으로도 돼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풍력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가서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지면 떨어지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직접 거래가 할 수 있는 PP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이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오면 이 거래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이제 분산전력망 같은 걸 통해서 담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국가가 좀 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ESS 영역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력 개통에서 이게 한전 통해서 가고 나면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성전비가 또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걸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정도가 되면 전남의 여건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특별시 다운 발상입니다. 예. 자,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성장의 과실이 결국 국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실험적이거나 아니면 시도를 해보실 생각이에요?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정부 정책이 좀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소멸 위험이 가장 그 위기가 그러니까 전남 같으면 지금 곡성하고 신안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역으로 펼치는데 한꺼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확대해 가는 방법,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이 재원이 그렇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재원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을 직접 주민이 참여하게 하거나 네. 또 이제 저는 그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되는 20조를 가지고 이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이런 이 제도적인 규모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마을에서 지금 마을 월급 프로젝트 같은 걸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 신안군에 가면요 정원수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정원수 협동조합. 네. 네. 정원수를 키워서 이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간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씩 소득을 올립니다. 예. 각 지역에 있는 괜찮은 자원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지금 금액이 마을 적잖아요. 단위의 기업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직접 이 기본소득 금액이 적은 것을 보충하면서 자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저는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지역에 특별한 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기본소득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방식. 선순환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시민이 정책을 직접 만든다. 아까 정치대전환에서 시민주권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당장 거기 뭐 인사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 이런 게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정책과 사람, 저는 예산 당연히 뭐 예산 주민참여 예산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하게 하면 되고요. 예. 광역 단위에도 필요할 텐데 저는 특히 사람 제가 구청장 할 때 이런 거 해봤습니다. 이 인구 7만이 넘어가면 동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수안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7만이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지 말자요. 그러면 연간 8억 정도의 행정비용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학을 딱 떼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고 나서 이 동장을 분동을 하지 않으면 7만이 넘어가면 대동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대동, 큰 동이란 뜻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3개가 있었는데 저희 있을 때는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것이 도시 광역시 중에서는 하나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예. 이 수안동에서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 동장은 다른 동에 비해서 한 직급이 높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니까. 네, 직원들한테 여기서 동장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즉 승진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뭐 7, 8명이 해서 그중에 그 인사에 보면 4배수로 이렇게 원래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배수를 줄여서 일주일간 시간을 줬습니다. 가서 시민들한테 내가 동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한번 취재를 해봐라. 그리고 그분들이 일주일 뒤에 모였습니다. 학교 강당에 모였어요. 한 1,000 몇백 명 되는 대표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주민투표를 하면 좋겠는데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법에가. 그렇죠. 예, 못하게 돼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대략 대표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 한 1,000몇백 명한테 보내서 모시 새별초등학교 강당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한 312명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323명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내가 동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예, 내가 동장하고 싶다. 예. 그냥 나는 5급인데 지금 4급으로 승진하고 동장하고 싶다. 오케이. 패널들이 나와서 질문도 하고 자기 동 운영 계획도 밝히고 그리고 이 청중들도 하고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아하. 그때 제가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장이니까. 멋진데.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그거 지금 찾아보시면 곳곳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 막 이런 게 예. 전국적으로 알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금 전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 혁신이네 이쪽에. 예, 국정 과제에도 이번에 포함됐었다고 그러는데요. 읍면 동장 주민 추천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거 해놨습니다. 인사에서도 부시장 중에 2명 이상은 반드시 주민 추천제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부시장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아.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이렇게 되네? 아니면... 아닙니다. 차관급 정무직 4명이 있습니다. 아하. 국가직 2명, 지방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오는 거 안 받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도 있다. 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주민 추천을 거쳐야 된다. 아, 주민 뿐만 온다고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추천을 거쳐야 네, 된다. 뿐만 아니라 뭐 체육계, 문화예술계, 뭐 농업촌 뭐 거의 뭐 각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의 장이나 주요 이 보직을 임명할 때 제가 옛날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분야 분들에게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번에도 제가 봤는데 진짜 지금은 시민들이 주도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번 선거 때 제가 저 봤어요. 이번에 그 선거 보면서 예. 저기 저는 민영배 후보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 많은 진짜요? 분들이 예. 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그 경선 직전에 보니까 막 어마무시한 분들이 막 지지하는 거 보고서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엄청 쫄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아 저러면은 이 행정을 하는 부분인데 안정성 때문에 그 상대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뭘 믿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러시면. 광주 전남을 믿어야 될 거다. 광주남 시민들을. 광주 전남 시민들을 믿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세력보다는 새로움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세력보다 새로움. 그런 면에서 저는 민영배 후보가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아 이거 틀리면 또 망신인데 이랬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역시 광주 전남의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이 위대함이 있다. 지금 네. 전국적으로 보면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됐고 그 첫 주인공이 우리 민영배 후보가 돼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일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못하면 저는 바로 아웃입니다. 저도 그때 일 것 같다는 뭐 확신 쪽이 7, 8알이라면 사실은 2, 3알은 아이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꽤 쫄았습니다. 사실은 쫄았는데 역시 위대한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 이 위대한 특별 시민들이 될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주권 정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을 광주에 선택했을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또 보게 됐는데 이번에 저는 경선 과정에 보면서
아, 역시 광주 전남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왜 에너지이고 왜 정신이고 왜 민주주의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런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제가 다녀보면은 민주당의 선출직들이 우리 사람이 아니고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은. 네, 그렇게 그런 했다가는 면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멋진 광주 전남 광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문화 수도. 예. 이 특히 아까 이제 자, 경제 대도약, 정치 대전환, 이 사회문화 대변혁에서 삶의 질등 이 중에서 특히 문화를 강조하시는데 문화 이건 어떻게 해? 문화는 다 우리가 요즘 보았지만 K컬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캐대언의 그 열풍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놀랐는데요.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에 거기서 행사만 했다 하면 그냥 그냥 몰려들어서 예.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근데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화 자산이 정말 풍부한 것이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한번? 그래서 우선 소리 같은 게요. 네. 소리. 네. 그다음에 그 곡 어디 KBS에서 그걸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MBC가 했나 하여튼 어느 방송국 했어요. 소리를 계속 채취를 해서 원음을 이렇게 보관하기 위한 그런 아카이브를 하더라고요. 소리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내기도 하고 흥겨워서 내기도 하고 뭐 여러 소리가 노동요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흥이 나서 즐거울 때 하던 많은 그게 있습니다. 혹시 BTS가 추는 춤 중에 옛날에 아리랑 공연을 예. 이번에 아리랑 공연 말고요. 네. 전에 한 3, 4년 전에 아리랑 공연 지금 3, 4년이 아니겠네. 5, 6년 전에 아리랑 공연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요. 저는 그걸 진짜 소름 끼치게 느껴서 그걸 여러 번 그 영상을 봤는데 아리랑 춤을 추는데요. 자기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옛날로 말하자면 보리떼 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에 흥겨우면 노래 부르면서 막걸리 하면서 저는 그 몸짓을 보고 저 원형이 바로 저기 있구나. 얼마 전에 제가 그 농악놀이 하는 걸 한번 가봤거든요. 예. 거기도 그 춤의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에서 오는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원형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사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뿌리들도 많이 있어요. 문학이나 기존에 이 유학이나 이런 데서 오는 뭐 조정래 작가님도 계시고 뭐 한강 작가도 계시고 뭐 그럼요. 거기가 이청준 노벨 문학상을 예. 이렇게 낳은 그런 도시죠. 네. 그게 거기다가 요즘은 역사적 이 흐름 속에서 역사적 전통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저는 찾으려고 하면 아주 풍부하게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첫 번째 실질적으로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확장해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이 제발 산업이 되도록 조금 뭐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돈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K컬처의 이 진원지, 이 근원이 있는, 그러니까 원형이 있는 이른바 이것을 위해서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 CT 연구원이라고 보통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요거를 국립으로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하여튼 15년째 안 되다가 예. 이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얘기 나온 얘기인데 안 되다가 근래 좀 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빨리 그런 것을 음. 현대의 기술과 접목해서 그러니까 그 원형지를 현대의 기술과 접목해서 문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향유의 영역하고 생산의 영역, 문화 생산의 영역으로 이 빨리 이걸 좀 이 진화시켜 나가는 이 작업이 있다면 저는 문화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무슨 이제 문화 햇빛 기금 같은 거나 뭐 로컬 IP 펀드 같은 거나 이런 재정적 뒷받침이 좀 돼야 되겠죠. 요번에 그 BTS 우리 그분들 공연 보면은 김구 선생님 예. 그 들리시나요? 한 말씀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텔미 그죠?
그런 면에서 과거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독립운동의 그 정말 일제를 피해서 그 도망 다니던 시절 중국에서 왜 문화국가를 꿈꿨을까? 그냥 꿈이었을까라고 했는데 요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데 진짜 광주 전남 가면은 뭐 옛날 서편제, 동편제, 음악부터 뭐 문화예술, 그다음에 광주 항쟁, 그다음에 조정로 선생님의 태백산맥부터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세계적인 다시 한 번의 이 K컬처가 일어나는 이 원형을 정말 세계적인 걸 만들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그 현장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술가 정주 문제를 맞아요. 예, 이 정주형 창작 생태계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맞아요. 옛날 것을 다시 요즘 걸로 바꿔서 상품화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대로 된 그 정주형 창작 생태계가 없다는 게 늘 아쉬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파주에 보통 보면은 그림 그리는데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전남 이런 여수 이런 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팔거리 원칙. 그러니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광주에서 봤는데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한 9년, 10년째 된 월드 댄스 페스티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춤추던 7명의 청년들이 지난 10년간 거기서 계속 이 축제를 했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2,000명이 되는 2,200명에 이르는 해외 댄서들이 옵니다. 아하. 그래서 일주일간 이거를 정말로 거기서 한 춤판을 벌여줍니다. 일주일간. 그런데 그게요. 딱 티켓을 열면 1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서 다 매진해버려요. 기차, 열차를 새로 편성을 해야 돼요. KTX를.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놔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것을요, 제가 ACC라고 그 아시아 문화전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청년들이 이를테면 스트릿 마켓을 뭐 그 벼룩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전부 손으로 만든 것을 갖고 와서 브릿지 더 마켓이라고 거기에 있는 그 브릿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리 마켓이 생겼는데 이걸 한 3년째 하면서 이 청년들이 100개 이상이 모이고 수천 명이 주말이면 거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버글버글 장터가 됐거든요.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전당이 가져간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술은 자유를 먹고 산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딱 맞는 거네요. 절대로 거기에 정부나 국가가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창작 환경을 조성해주고 마음껏 길을 발산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관료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아. 특히 아주 심한 게 제가 이제 그 문체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 만들다가 창작을 못해요. 이를테면 지원해주고 진짜 거기서 해보셨으니까 대학 잘 아시잖아요. 입학하는데 그거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예. 네? 그림 잘 그린 친구한테는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피카소 보고 아마 학력고사 치라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예술가들이 광주 전남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레지던스로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이것이 또 주민들의 마치 파주 헤이리처럼 예.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보고 거기 산업이 되고 그런 시대가 열리면 멋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질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남 가면 아무래도 농사가 많잖아요. 예. 이 농업을 정말 농촌에 가보면 너무 삶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진짜 전남의 농업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쉬운 게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전남의 농가 소득입니다. 농가 소득은요.
9.6%인가 29.3%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경북은 농가 소득이 26.3%가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 미작 중심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과감하게 이를테면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식량 주권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농업을 해도 이 농업이 돈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농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전환이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은 농수산물을 갖다가 팔 때 원물로 팔아요. 이러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가공하고 음. 그 가공을 통해서 이 기술력을 좀 고양해서 이 가공해서 더 맛있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산업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신경 써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K푸드 산업공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김 같은 경우 지금 전남 김만 해서 한 2조 원 넘었죠. 아니 수출만? 2조까지는 안 가고 1조가량 갑니다. 그래? 네, 네. 네. 수출이. 음. 자,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못 해준 거예요. 해외 수출 판로 전략을 구사를 못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거 조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도 전환이고 부가가치도 높여야 되지만 이거를 팔 곳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유럽 사람도 먹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K푸드 산업공사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을 좀 해서 농업이 좀 체질이 좀 바뀌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농촌에는 이른바 요즘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서 관광도 하고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이 농사를 다른 산업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보니까 이 기술이에요. 농업 기술. 그리고 전기예요. 여기도.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팜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전기가 핵심이더라고요. 어떤 곳은 아테스라고 해서 저기 몇백 미터 깊이에 있는 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마트팜을 유지를 하는데 스마트팜도 역시 그 층을 이제 대수층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대수층에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이 작업을 좀 세게 해줘야 되겠다. 정말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네덜란드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네덜란드 대사님도 그러고 네덜란드 가보니까 거기가 8만 5천 농가가 130조 원을 수출하거든요. 오. 우리나라가 100만 농가가 13조 원 수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남이 만약에 네덜란드와 만나면 이거는 세계적인 그 농업 관련된 식품 산업이 탄생한다. 왜 그러냐면은 인근에 있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연이랑 합쳐야 된다. 이거 저한테 아주 강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맞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혹시 이 얘기를 제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이제 전남을 막 다니면서 예. 장흥에 예. 피망을 주로 생산하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예. 피망을 주로 생산하는 스마트팜이 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딱 정확하게 하던데 예. 여기 계신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이 스마트팜 하시는 그 네덜란드랑 정말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네덜란드 바이냉임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예. 인구가 3만 8천 4만 명인데 식품 하나로만 70조 원 합니다. 매년. 세계적인 기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농업을 바꾸면 농업이야말로 좀 첨단 산업이 될 거라 난 진짜 확신하는데 또 하나는 그 제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생각하면 감자, 옥수수 이래 생각나잖아요. 근데 가보면 이제 이게 국도변에 이제 옥수수를 삶아서 파는데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동의보감에 보면은 옥수수에 수염을 삶아 먹으면 신장에 좋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 있다 광동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어 파는데 이게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옥수수 수염에서 신장과 관련된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 5천억 5조짜리 회사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농업 살려야 돼요. 정말. 농산 어촌에서 예. 바이오 산업으로 그다음에 그냥 식품 산업이 아니라 아주 고부가 가치 식품 산업으로 이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K푸드 이 산업공사를 만들 생각이라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게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하나 더 왔는데 뭐냐면 그럼 우리 어민들은 뭐 먹고 사냐 지금 어민들을 얘기를 해달라는데 아, 제가 어민들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 굉장히 어장이 그러니까 어자원 그러니까 어자원뿐만 아니라 수자원이 해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죠.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섬과 이 거기서 나는 풍부한 자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앞서 농산물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원물로 팔려요. 원물로. 여기서 고부가치 이 바이오 산업 쪽에 재료로 활용되거나 이 가공을 제대로 해가지고 부가치를 2배, 3배로 높이거나 이제 김이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김도 사실은 근데 거의 김이라고 하면 거의 원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음식이라 어떻게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전북 그 어장에 가봤는데 전북이 아니라 전북 어장에 가봤는데 와 이게 그냥 생산을 막 해가지고 과잉 생산이 될 만큼 생산은 많은데 이게 판로가 정확하게 열리지 않거나 이게 파동이 생기면 경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빚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하고 뭐 감산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거보다는 이게 전복이요. 전자가 온전할 전자 씁니다. 이 식품 중에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엄청난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바이오 쪽에 이 필요한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수산물은 지금 가공 그다음에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이 재료화 요것을 아주 세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요. 그 저기 우리가 윤호중 장관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하시는. 네, 그 천안분이 포항공대 교수님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바닷가에 가보니까 홍합이 있는데 네. 이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을까? 왜 붙어 있을까? 라고 보니까 이 작은 실 같은 게 하나가 그 물건을 땡기는 몇 킬로를 땡긴다는 걸 원래 땡긴다고 그래서 거기 사진 게 수술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꼬매고 나면 실. 저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접합주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벤처 기업을 차려가지고 제가 벌써 10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때 몇백억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네덜란드 저 뉴질랜드 가니까 우리가 홍합 가루 엄청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왜 사가지고 오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은 관절염이 안 걸린대. 왜 그러니까 홍합 가루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 홍합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바다 자체가 거대한 미래 산업의 보고다.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여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게 사실은 전전 지사이셨던 그 박준영 지사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쪽에 이 첨단 이 해양수산자원 활용 그 센터 이런 연구소 이런 걸 몇 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수산물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미 선대 그 예전에 이 지방자치단체를 하시던 분들이 그런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번에 이제 이 만약에 제가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아주 정밀하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쪽 전문가들을 좀 모셔가지고 그냥 하여튼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를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 센터 연구센터를 세게 좀 뒷받침해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형배 후보께서 우리 광주 전남 광주 특별 시민들에게 특별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시도 통합은 저는 벼락 같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냥 이 깡통같이 그냥 찌그러지고 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판가름하는 이 첫 번째는 시민들이 이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민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씩 쌓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축적을 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받아 안아야 되고 그중에 핵심이 저는 재생에너지라고 봅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한편에서는 초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수산자원까지 해양수산자원까지 잘 활용을 해서 이 전환기 특히 기후위기 시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 저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도통합이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주도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가 그 맨 앞에 서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광주특별시장 민주당 민형배 후보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이 통합이라는 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칠 겁니다. 근데 이걸 잘 헤쳐 나가 달라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전국 최다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민영배 후보를 당선시켜서 멋진 전남 광주특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민영배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장면 하나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광주의 선택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도 중요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을 만든 광주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 광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남 광주의 경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82년도 12월 달에 대학교 입학시험을 쳐놓고 12월 26일 날 광주를 친구들이랑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광주 민주항쟁 바로 2년 뒤였기 때문에 당시는 상당히 참담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 광주에 대해서 빚을 갖고 있는 것, 마음의 빚, 이것을 이제 민주화의 성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새로운 AI와 새로운 미래와 성장과 삶의 질과 문화 강국을 이끄는 광주 전남이 돼서 전남 광주가 돼서 정말 빛고우리 멋있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탄생하기를 정말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빛나는 미래, 서럽고 힘든 땅 전남 광주가 아니고 이제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